지금 중국 국민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 아들이 한마디 했죠. 한국, 거긴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중국 속국이 아니었어? 그런데요, 그 작고 조용하던 나라가 지금 유럽 전역에서 자동 출입국, 문화 칭찬, 시민 의식까지 전 세계의 존경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중국 광동성 출신, 공산당 외교관 가문에서 자란 엘리트 유학생 린메이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 세계의 중심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유럽 순회 포럼 중 어느 공항에서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 여권 위조 소동, 그리고 친구의 논문 표절 폭로까지. 그 순간부터 제 자부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다고 무시당한 나라 한국이 어떻게 저 같은 중국 엘리트 유학생의 뿌리 깊은 믿음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한국인 친구들과 유럽 각국 순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는데 제 앞에 있던 한국 친구들은 자동 입국 심사대로 쭉쭉 지나가더군요. 여권 하나만 대면 바로 통과였어요. 2019년 5월부터 영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자동 입국 심사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체코는 이미 2019년 3월부터 비EU 회원국 최초로 한국인에게 자동 입국 심사를 개방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따라가려 했는데 직원이 손짓으로 막더니 별도 인터뷰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줄에 있던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된 거였죠. 공항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여권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신뢰받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씁쓸했죠. 저는 인터뷰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담당자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제가 중국 광동성 출신이라고 하자 표정이 더 엄격해졌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 생각에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을 때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 메이? 무슨 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일부 사람들 때문이었어.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같은 대학 중국인 유학생 류페이였죠.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번 포럼 발표자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있던 한국인이 있다던데.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류페이의 말이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는 런던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웨이터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했는데 웨이터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군요. 갑자기 특별 디저트까지 가져다주며 극진히 대접해줬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한 외국인이 말하길 한국인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말을 할 때도 꼭 칭찬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을 목격하니 신기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에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다니. 신기해서 저도 똑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봤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지나가더군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어 씁쓸했어요. 아마 제 발음이 어색했거나 아니면 제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류페이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대접을 받는 걸. 우리 중국은 아무리 경제대국이 되어도. 그의 말에는 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에 뭐라 반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SNS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캠퍼스 게시판에 한국 유학생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익명으로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제법 그럴듯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 표기가 잘못되었다거나 기존 논문과 유사한 문장들이 발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논문 표절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교수들이 논문 표절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아는 사람이 연루되었다니. 류페이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올린 거야. 증거가 확실해. 이제 퍼지기만 하면 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류페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캠퍼스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몇 명의 유럽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더군요. 순간 제가 조롱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봐, 또 중국인들이야. 여기 봐, 노 차이니즈라는 팻말까지 붙어있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은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서 재활용률을 78%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이 정말 영리하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이다. 전 세계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극찬하는 반응도 봤죠. 그런데 영상 속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금지 구역에 들어가고 큰 소리로 떠드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 차이니즈라는 팻말이 찍힌 장면이 나왔어요. 류페이가 어느새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거 한국 여행지에서 찍힌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저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보는지. 사실 이런 팻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한국인과 중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붙인 식당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국 친구를 바라봤어요. 친구는 그 영상을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제 친구도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본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흘째 오후, 저희는 코벤트 가든의 기념품 시장에 갔어요. 여러 가게를 구경하다가 한 상점 앞에서 충격적인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노 차이니즈 얼라우드라고 적힌 팻말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상점 주인에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주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몰래 찍어서 SNS에 올렸더군요. 며칠 뒤 그 영상이 오만한 중국 유학생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악역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정당하게 차별에 항의한 건데도 말이죠. 댓글들도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도쿄의 한 중식당이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붙였다가 중국 유튜버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을 올린 사건 말입니다. 그 식당은 결국 차별 혐의로 입건되어 문을 닫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오히려 그 식당을 응원하러 찾아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류페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저런 거 퍼뜨리는 게 한국 애들이에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그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루머 말인데 진짜야? 친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 메이. 그 순간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눈빛에서 상처와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억울했죠. 왜 저만 의심받고 왜 저만 차별받아야 하는지.
최근 몇 년간 논문 표절 검사가 강화되면서 표절률 15%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정말 표절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친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닷새째, 저희는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중국관에 들어서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당나라 도자기, 명나라 그림들이 웅장하게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5천년 역사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자꾸 한국관 쪽으로 향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 한국 문화 정말 매력적이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였구나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들었어요. 한 핀란드 사람은 우유라는 단어가 들판에 서 있는 두 마리 젖소 같다고 했고, 미국인은 반찬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고양이 이름을 반찬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질투가 났죠. 왜 중국은 이런 주목을 받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류페이의 루머가 포럼 참가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표절이었을까? 요즘 논문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문득 고등학교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어 토론 대회에서 한국인 친구에게 패배했던 그날. 그때도 저는 이렇게 억울하고 질투가 났었죠. 그 친구는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죠. 그때도 저 애가 나보다 잘했어. 이번에도 정말 실력이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묘한 자격지심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나 질서의식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겉모습일 뿐이라는 류페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최근 한국의 촛불 집회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 폭력 없이 평화롭게 시위하고 끝나고 나서는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도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시작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인 유럽 대학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논문 표절 의혹은 완전한 허위였다는 결론이었죠. 메일 시스템 로그를 분석한 결과 류페이가 조작된 자료를 유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기존 논문의 일부 문장들을 편집해서 마치 표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 이름도 메일 열람 기록에 나타나 있었어요. 저는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죠. 최근 몇 년간 실제 논문 표절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2017년에만 1000건 이상의 논문이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로 철회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스프링거 출판사는 한 번에 107편의 논문을 철회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약 500명의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진짜 표절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였던 거죠. 류페이는 즉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퇴출되었고 중국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도 지도교수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어요. 린메이, 너는 학자가 되려는 사람이야. 진실을 추구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실이 아니라 제 감정을 믿었던 거죠. 질투와 열등감에 눈이 멀어서 친구를 의심했던 겁니다.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신뢰와 우정,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류페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 나는 진실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었어.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진실은 결국 살아남았지만 제가 저지른 실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노트북을 켰어요. 우연히 한국의 시민의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틀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더군요. 영상 속에는 질서 있는 시위 문화가 나왔어요. 2016년 촛불 집회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도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폭력 없이 평화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죠.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평화 집회가 대단하다, 놀라운 시민의식이라며 극찬했다고 하더군요.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영리한 해결책이다, 시민들이 자국을 사랑할 때 작동되는 시스템이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교의 기초질서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강한 사람은 남을 조롱하지 않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류페이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류페이는 늘 다른 나라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죠. 하지만 진짜 강함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들이 정의라는 개념을 중시한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한 외국인이 말하길, 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어디에서든 한국인의 환대와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더군요. 저는 그제야 한국인 친구의 진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한 번도 중국을 비하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위로해줬죠. 그게 진짜 품격이었던 건데 저는 그걸 못 알아봤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고요. 이제 정말로 사과해야 할 때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현지 언론사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유럽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질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존경해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이 저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 자동입국 심사를 받고 레스토랑에서 특별 대접을 받고 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크기가 아니라 살아온 태도의 차이였던 거죠. 실제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여러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2019년 체코는 비EU 회원국 최초로 한국인에게 자동입국 심사를 허용했고 영국도 같은 해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자동입국 심사를 개방했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한국인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 저는 그 말부터 꺼냈어요. 내가 널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친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 메이. 우린 그저 조금 더 오래 싸워왔을 뿐이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친구는 끝까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상처를 줬는데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한 나라가 개인의 내면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신뢰는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온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이제 저는 정말로 알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 무엇이 진짜 자부심인지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중국만이 최고이고 다른 나라는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심장이 두근두근했네요. 우리 한국이 드디어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여러 나라에서 우러러 본다고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뿌듯해져요. 대한민국의 감동 스토리를 듣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멋진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